자, 여러분, 올바른 삶을 살아야 거기서 올바른 글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는요,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만 가지고 글을 쓰면 좌정관천, 이런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오만에 빠지고 자만일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요, 나와 다른 세계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쓴 책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를 글을 짓고 책을 쓰려면 읽기는 필수 조건입니다. 남의 책을 읽지 않고 여러분이 글을 쓴다는 것은 여러분의 사유체계만으로 쓸 수 있지만 이게 내 생각의 한계를 이렇게 비추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쓴 책을 읽어야 내가 다른 세상과 만나서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큰 깨달음을 주는 것이 저는 읽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책을 읽어야 되느냐? 크게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거잖아요. 러닝.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강력한 건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고정관념이고 과거에 타성에 젖어 있던 어떤 그 관습, 관성,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비우고 버리는 학습을 영어로 unlearning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 버리는 학습 또는 창조적인 파괴 학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를 하는 이유는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내 머릿속에서 내 세상을 지배하는 옛날 생각들, 더 이상 현실에 어떤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생각들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학습이 바로 또는 언러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의 저자, 수많은 저자들을 만나면 A라는 저자를 만나면 이런 걸 배우고 또 이런 걸 버리기도 하고, 또 이제 지나가 보니까 예를 들면 제가 헤르만 헤세 책을 만나가지고 새롭게 깨달은 것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기도 해요. 또 예를 들면 괴테의 파우스트를 또 읽어보니까요, 또 기존 생각이 또 또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삶을 통해서 수많은 저자를 만나면 그 저자들이 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을 잉태하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책을 읽으면 안 되는,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저는 이 5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지성의 폐활량을 증대시킨다. 이거는 저의 용어가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작가 우치다 타츠루라는 분이 쓰신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지성의 폐활량은 뭐냐면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복잡한 문제를 만났는데, 자, 천장에서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타래를 푸는 과정을 지성의 폐활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고 난해하고 복잡한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걸 그냥 쉽게 해결하려고 단순화시키지 말고 그 실타래를 하나씩 풀면서 견뎌내는 지적 인내심, 이게 저는 지성의 폐활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일수록 이 지성의 폐활량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책을 읽으면은 낯선 사유와 자주 마주칩니다. 여러분, 이 마주침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위대한 깨달음을 주거든요. 마주침을 자꾸 만나야 깨우침, 뉘우침, 가르침, 이런 침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몰랐던 새로운 개념과 이렇게 마주쳐 보세요. 자, 예를 들면 니체가 얘기하는 아모르 파티, 이런 개념을 만났죠. 마주쳤죠. 자, 그럼 여러분 모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 그걸 잘 찾아보고 생각해 보면, 니체가 아모르 파티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운명에, 내 운명을 수용하거나 거부하지도 말고 사랑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해석해 보니까 아모르 파티는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파티하면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책을 읽으면 수많은 개념과 마주치면서 이전과 다른 낯선 사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기점의 다양화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귀뚜라미,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귀뚜라미는 귀뚤귀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귀뚜라미가 세상을 노래한다, 귀뚜라미가 가을을 벗삼아서 친구를 기다린다, 이렇게 귀뚜라미 뒤에다가 다양한 어휘를, 문장을 계속 다양하게 써나갈 수 있는 가지수를 많이 만드는 것이 분기점의 다양화인데, 책을 안 읽은 사람들은 귀뚜라미 그러면 귀뚤귀뚤, 대추 빨갛고, 이렇게 언어적인 점성에 딱 갇혀가지고 새로운 걸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책을 읽으면 어떤 게 더 좋으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을 때 해상도가 높은 사진은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수학적인 미적분 상태로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아주 그 선명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글을 읽으면 내가 그 사람 입장이 아니어도 그 사람 입장이 이렇게 선명하게 그림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책을 많이 읽고 어휘력과 문장력이 풍부한 사람들, 자기의 감정 상태를 미적분 상태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책을 읽으면 굉장히 좋아지는 어떤 강력한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 살고 있잖아요. 저쪽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록 여기서 살고 있는 힘든 세상일지라도 어떤 소설책이나 문학책을 읽으면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아픔과 슬픔을 넘어서는 어떤 놀라운 상상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갈구심이 생겨서 지금 여기서 힘든 세상을 저쪽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이런 문학적인 상상력이 놀랍게 저는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책을 읽으면 일어나는 놀라운 경이로운 기적, 아까 말씀드렸죠? 자, 개념이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념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말합니까? 너는 개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개념을 많이 축적할수록 이 개념을 근간으로 문장을 만들고 문장을 근간으로 책을 쓰는 겁니다. 특히 내가 갖고 있는 낯선 개념들을 새롭게 연결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내 생각을 남과 다르게 놀랍게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책을 읽으면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부자가 문장 부자라고 생각해요. 좋은 문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적재적소에 좋은 문장을 자기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인두 같은 한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책을 읽다가 인두 있죠? 인두가 막 뜨겁게 이렇게 지지는 것처럼 내 심장을 뜨겁게 달굴 수 있는 이런 문장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정말 우리가 말을 하고 글을 쓸 때 정말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고 그 문장대로 새롭게 사유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자, 세 번째는요. 이 책을 쓰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내가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책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사하라 사막에 갔다 왔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하라에 가서 이렇게 죽을 뻔한 체험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갔다 와서 쓴 책을 읽고 사하라에 대한 강력한 동경심이 생기면 그 사람도 이제 사하라로 갈 수 있는 꿈을 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책은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색다른 세계들에 대해서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 도대체 저 저자는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사유를 할 수밖에 없을까? 예를 들면 우리 신영복 교수님께서 감옥에서 20년 이상 갇혀 있으면서도 여러분 처음처럼 그 다음에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강의, 담론 이런 놀라운 통찰력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저는 신영복 교수님 책을 읽고 저런 놀라운 통찰력의 사유를 하려면 적어도 교도소는 다녀와야 되겠다 이런 어떤 엉뚱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 우리가 생각 너머의 생각을 상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의 틀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세계보다 더 색다른 세계가 있다는 가능성의 세계를 품게 만드는 그런 어떤 강력한 촉진자가 저는 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 번씩 잠깐만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개념. 제가 좋아하는 이탈리아 쿠바 출신의 작가가 있는데요. 고전이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전의 정의를 잘 보세요. 내가 무엇을 다시 읽고 있어라고 말하지 내가 지금 무엇을 읽고 있어라고 말하지 않는 책이 고전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자, 데미안은 중고등학교 때 읽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50대인데 지금 내가 데미안을 읽고 있어 그러면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데미안을 다시 읽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고전이라는 거예요. 뭘 다시 읽어요? 지금 읽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나 잘 읽지 않는 책, 저는 이게 고전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고전을 읽지 않으면 고전을 면치 못하지만 고전만 읽다가 또 고전을 면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책을 읽으면 굉장히 좋은 거, 문장 부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메리 올리버라는 미국의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주가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선물,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이라고. 그죠? 자, 여러분 정말 위대한 통찰력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은 우주가 나한테 준 거구나. 근데 저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두 가지 능력이 아니라 한 가지 능력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면 질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집에 잘 들어갔는지, 밥은 먹었는지, 비 오는 날 우산은 갖고 왔는지, 결국 사랑은 질문과 동격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질문이 없어져요. 밥은 먹었는지, 비 오는 날 우산은 갖고 가나, 비를 맞았거나 말거나, 이렇게
사랑이 끝나면 질문이 끝나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이런 문장을 만나면 내가 사랑과 질문에 대해서 색다른 사유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체험은 책들이 다 모든 게 경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전쟁 체험을 안 해봤으니까 전쟁 체험을 해본 사람의 책을 읽으면 비록 간접 체험이나마 전쟁의 참상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어느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헤르만 헤세처럼 이렇게 시적인 상상력을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바닷가에 직접 안 가보고도 마치 거기에 간 것처럼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책을 읽으면 놀라운 사유가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영목 교수님 예를 들었듯이 이분이 이제 교도소에서 건빵을 드시는데 건빵을 3개 먹으면 옆에 사람 소리 안 들리는데 4개를 먹으면 옆에 사람 소리가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연구 결과 발표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건빵을 드시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물을 드시고 오시다가 옆에 사람 발을 밟았어요. 그래서 발을 밟힌 사람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대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싸움이 일어난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가 뭐죠? 네, 발을 밟았죠. 이분 발을 어디 갔다 오도 밟았죠? 화장실 갔다 왔죠. 화장실 왜 갔죠? 물 먹으러. 이 사람 왜 물을 먹으러 갔죠? 목이 말라서. 이 사람 왜 목이 말랐죠? 건빵을 먹어서. 자, 그러면 발과 건빵은 무슨 관계일까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놀랍게 뒤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연결시켜 보니까 발과 건빵의 관계를 포착하지 않는 한 싸움이라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이게 바로 저는 책이 주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을수록 세상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을 움직인다라는 놀라운 사유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상상은 제가 예를 들었던 용접을 하다가 제가 실패를 해가지고 저 보름달 구멍처럼 이렇게 구멍을 뚫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름달만 생각하고 철판만 생각하면 따로따로 놀지만 왠지 제가 철판을 뚫다가 용접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그래서 어차피 떨어진 거 화가 나가지고 용접봉을 녹여가지고 철판에 구멍을 크게 뚫었어요. 그래서 저는 철판만 생각하면 이렇게 보름달이 연상돼서 제가 세계 최초로 보름달과 철판을 연결시켜서 시를 하나 썼는데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철판 함부로 만지지 마라. 철판에게 너는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죠? 안대현 시인의 연탄재 함부로 타지 마라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고 남들의 책을 읽으면 이런 놀라운 우리의 상상력을 비롯해가지고 여러분의 사유체계가 혁명적으로 발전되는 것, 저는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책과 읽으면서 다른 세상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